제8강 조정사를 위한 비상지원 업무입니다. 비상지원이니까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공교통관제소는 곤란에 처해 있거나 도착 지연 및 실종된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는 수색 군환 시스템을 비상 대기시킨다 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비행 계획서는 도착 지연 항공기를 판단하는데 가장 적절한 근거가 되며 수색 군항 기구에서 수색 계획을 수립하고 수색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출항하기 전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때 되면은 나는 몇 시 몇 분에 어느 공항을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우리가 도착할 예정이다 하고 그게 비행 계획서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찾을 때 그 항공기를 비행기를 찾을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찾는 것보다는 이 비행기 어떤 비행 계획서를 보면 지금쯤은 어느 부근에 있겠다. 그걸 보고 찾는다면 굉장히 용이하겠죠. 시간도 단축되고 되게 짐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 계획서가 정확히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항공안전법 62조를 보면은 기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기장의 권한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도 어디 막강하지만은 책임도 그만큼 크다, 그런 내용인데,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그 책임지는 사람이 기장입니다. 그 사람은 항공기 승무원을 지휘 감독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경량항공기야 특별하게 지휘 감독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기장은 일반적으로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나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비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그것을 확인 안 하면은 기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장은 항공기나 예를 들어서 여객에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객들에게 피난 방법이랄지 안전에 대한 사항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위단 사항이 발생할 때는 여객들을 먼저 구조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옛날 어디 허드슨강의 비상착륙한 기장 얘기가 항상 영화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어떤 모범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승객을 전부 탈출시키고 난 뒤에도 두 번을 비행기 끝에서 어디 끝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면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빨리 나오라고 한데도 혹시 모를 대비해서 기장이 끝까지 수색하는 것을 영화에서 봤습니다. 우리 세월호 같이 제일 먼저 도망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생했을 때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여객이나 할지 아니면 승무원까지도 항공기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은 항공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기 사고나 준사고 안전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기장의 책임인데, 기장이 예를 들어서 다쳤다 할 때는 당연히 항공기 소유자가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공기 사고나 이런 거 발생을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보고를 하는데, 이런 항공기 사고를 내가 본 것이 아니고 운항 중에 다른 비행기에서 무슨 비행기가 지금 어디에서 추락하고 있다거나 어쩌다거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무선 설비를 통해 들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지금 어디 지점인데 고도 높이에서 어떤 비행기가 지금 세스나가 추락하고 있다거나 그런 무엇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보고를 해야지만은, 내가 운항 중인데 방송으로 우연중에 무선으로 어디 무슨 공항에서 몇 킬로 지점에 뭐가 되겠다고 나오면은 이것은 나는 그냥 듣고만 참고만 하면 되지 내가 거기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응답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는 관제소하고 서로 얘기가 되고 있을 뿐더러 내가 거기 끼어들면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듣고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직접 본 사항은 보고를 해야지만은 내가 들은 사항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 비상작동. 트랜스폰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들어서 아시죠? 트랜스폰더 비상작동. 트랜스폰더라는 게 뭐냐? 서로 위치 파악을 하거나 그런 장비인데, 비상작동이라는 건 뭐냐? 전환이나 긴급 상태에서 조종사는 구두 또는 트랜스폰더 모드 3이나 A에 코드 7700을 설정하여 비상을 선포하고 상세한 비상 내용과 조종사 결심을 통보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어떤 고도나 위치를 표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네 자리 숫자로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그래서 항상 오른쪽부터 설정을 하는데 0, 0, 7을 해놓고 여기에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어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코드 7700이 하면은 이것은 바로 전환 긴급 상태다 하는 표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항공기의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내가 통보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단순히 트랜스폰더에서 7700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누를 때는 7700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른 숫자를 누르시니까 항상 오른쪽부터 0, 0, 7, 7 이렇게 누르는 게 맞습니다. 7700을 해가지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면은 관제탑, 가까운 관제탑에서 내 비행기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비행기는 계속 초록색이나 무슨 색으로, 하얀색으로 계속 이제 떠다니는데, 내 비행기, 예를 들어 7700 설치된 비행기만 거기에서 반짝반짝하고 관제탑에 바로 관제탑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비상이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선포를 한다. 그 말은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7700 설정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서로 무전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 지금 어떤 상태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름이 연료가 떨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서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못 가니까 어디 옆에 있는 공항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도저히 공항 못 가니까 여기 논에 그냥 착륙하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폰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비상 작동할 때. 그래서 코드 7700은 여기서 레이더 포착 범위 내에서 경보 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이한 형태로 반짝반짝하거나 특이한 형태로 눈에 띄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관제탑에서는, 교통관제에서는 비상 절차를 수행하면서 바로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미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할 때 우리가 위치 식별을 할 때 뭐 우리가 계속 그냥 뭐 어떻게 메이데이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뭐 굉장히 조그맣게 하면은 관제탑에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지시를 할 겁니다. 뭐 스쿼트 아이덴트란 말입니다. 스쿼트 아이덴트란 말은 아이덴트를 전송해라. 다시 말해서 트랜스폰더에서 아이덴트라고 써진 아이디엔트라고 또는 아이디엔트라고 써진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한 10초, 20초 정도 누르면은 그게 전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선으로 스쿼트 아이덴트라는 것을 들었다. 그럴 때는 이건 아이덴트 버튼을 누르는구나 하고 이 트랜스폰더에 보면 아이덴트라고 딱 그 표시가 된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초는 좀 약간 20초 정도 누르면은 저기에서 신호가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방금 뭐 7700은 비상이라 했죠. 그러면 다른 것도 있냐? 대개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7700은 항공기 비상 상황 발생이고, 7600은 무전 통신 두절, 통신 두절이 했다. 나 도대체 아무것도 고장 나고 못 할 때는, 말도 안 되고 할 때는 7600을 설정하고 아이덴트를 누르면은 누르면서 7600 하면은 이것은 무전 통신이 두절된 항공기구나 하고 저기서 관제탑에서 알 것입니다. 그럼 7500인데 이것은 항공기가 픽업됐을 때, 납치됐을 때는 7500.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7777 이것은 군 항공기에서 어떤 요격 작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대개 한 4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위급한 게 7700이죠. 방금 말했던 77 똑같이 외우기 쉽습니다. 7자 2개 나오니까. 7700은 비상, 7600은 무전 통신 두절, 7500은 피랍, 7777은 군 항공기 요격. 4개 정도 외우면 좋고, 아무튼 7700 이건 비상 상황이다. 그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위치 송신기, 이런 경우는 우리 경량항공기는 별로 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이런 경우는 추락한 항공기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항공기에는 다 장착되도록 해 있고, 여기서 이제 건전지로 작동이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동 주파수는 우리 항공법규에서 나왔듯이 121.5, 나머지는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121.5 곱하기 2 하면은 243이니까 121.5MHz나 243MHz 또는 뭐 406MHz 기기별로 이것 중에 하나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종사가 운항 중에, 비행 중에 121.5MHz나 243 아니면은 이런 비상 신호를 위치 송신기 신호를 청취하면은 ATC 기관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는데 무슨 신호가, 전환 신호가 잡힌다.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 단계입니다. 비상 단계란 건 말 그대로 항공기 어떤 수색 군환이 요청되는 비상 단계가 있는데 그 몇 개가 구분이 됩니다. 대개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어디죠? 애매한 것이 보면 불확실한 단계.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착한다고 했는데 또는 뭐 신호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교신이 돼야 하는데 30분 이상도록 연락이 없다. 뭐 도착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거 이상하다 할 때는 이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무엇은 없고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안 됐다거나 교신이 계속 한 30분간 안 된다거나 할 때는 이건 불확실한 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보 단계는 뭐냐?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착륙 예정 시간으로부터 한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않고 통신이 두절됐을 때 운항 중이고 할 때는 30분 정도 어떤 체크를 하지만은 착륙을 지시를 받고 나 착륙하겠다 했는데 그럼 분명히 지금 내려야 하는데 5분이 지나도록 착륙도 안 한 채 통신도 안 됐다. 통신이라도 되면 왜 안 내리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통신도 안 됐다 그럴 때는 경보 단계가 됩니다. 이건 좀 위험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환 단계가 있습니다. 항공기와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당한 증거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항공기가 전환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경우, 예를 들어서 연료가 부족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지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간주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걸 전환 단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상 단계는 세 개가 있다. 불확실 단계, 경보 단계, 전환 단계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VA8 항공기 수색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는 확실한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다가 VA8은 뭡니까? 시계 비행이죠. 시계 비행 규칙 또는 뭐 이런 비행 계획서를 우리가 제출하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은 비행 경로 도중에 착륙에서 30분 이상 지체되면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내가 몇 시에 착륙해야겠다 했는데 30분 이상 지체되면은 그때는 수색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해서 어떻게 돌아가다 보니까 어디 한 40분 늦겠다 이 통보를 해주면 그게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대개 이제 30분 최종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에서 30분까지 통보가 없으면 조정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수색 기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서 항공기 수색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응급 상황으로 아니면 예정이 바뀌어서 어디를 돌아가거나 해가지고 30분 이상 늦을 것 같으면 미리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도중에 30분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착륙 허가를 받은 뒤 시간에 5분 늦으면 그때는 문제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5분 30분은 종류가 틀립니다. 정상적인 운항으로 30분 이상 지체 아니면은 착륙 지시를 받고 5분 이상 그때는 스톱 갈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비행계획서 종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계획서를 반드시 종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해야지 저절로 나는 착륙했으니까 끝이다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비행계획서는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종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조정사한테 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 착륙하면 관련 기관에 즉시 비행계획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레이더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레이더 화면에서 항공기가 사라졌거나 통신이 두절되면 비상으로 관제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수색 군환이 구조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해서 옆에 이착륙장에 그냥 내리고 아무 말 안 해버리면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연락도 없으니까 바로 수색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연락 안 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종결은 저절로 안 된다.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불시착 이것도 마찬가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니까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근의 공항이나 비행장 이런 착륙지에서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가장 적절한 비상 착륙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비상 착륙 예정지는 어디냐면 충분한 활공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활공이란 건 뭐예요? 엔진이 꺼졌어도 그 양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을 활공이라고 그러죠. 활공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저가받는 비상 착륙지는 어디입니까? 농경지라 할지 이런 평지죠. 이런데 이제 바위나 웅덩이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하고 바람은 속도랄지 방향 이런 걸 조심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뒤에서 맞고 착륙하면 어떻게 비상 착륙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바람을 안고 착륙하는 게 좋은데 방향을 일부러 바람 안고 착륙하고 바람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180도를 바꾸다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바람 안 한다고 그쪽으로 바꾸다 보면 시간을 지체하거나 해가지고 추락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배풍으로 등에서 온 바람을 안고라도 제대로 접지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안고 비상 착륙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그렇다 해서 무작정 낮은 고도에 있는데 그것을 바람 방향을 바꾼다고 이게 비행기 방향을 바꾸다 보면은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뒷바람을 맞은 채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낫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속도 여러분이 항공 법규에서도 다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속도를 잃어버리는 게 실속이죠. 그게 뭐냐면은 뜰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속도니까 낮은 속도죠.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정상 비행 가능 상태 이하로 돼 가지고 조정관으로 아무리 조작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그것을 보고 실속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는 이제 엔진 고장이 나면은 엔진이 안 되니까 이제 실속이 되게 속도 안 나니까, 또는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날개를 너무 짙게 세우거나 하면은 시선이라고 하죠. 어떤 날개 선이 각도가 안 맞으면은 양력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실속으로 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게 실속을 할 때 증상은 요즘 항공기 보면은 실속 예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삐삐삐삐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더라도 갑자기 비행기가 지금까지 목격한 대로 바르르 뜹니다. 바르르 떨면은 이거 이상하다 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고도계를 본다 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보면은 내가 너무 짙게 세웠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는 거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비행기 실제로 타고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보면은 교관이 분명히 실속에 대한 대비를 훈련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실속이 당해서는 안 되지만은 실속에 쓸 때 이렇게 한다. 되게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실속을 하면은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놀래서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비행기 앞에 우리가 보통 코라 그러죠. 비행기 앞쪽을 들어 올립니다.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만 그러면은 실속을 더 부추기게 되니까,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더 낮춰주고 밑을 추락하는 방향으로 낮춰주고, 그러면은 속도에 의해서 다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관이 잘 알려줄 겁니다. 실속에 대한 대비. 실속이라는 것은 너무 바등각이 높아가지고 날개가 제대로 양력을 못 발휘하면은 떨어진다, 그런 상태가 실속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이제 실속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이제 바등각을 작게 줄여주고, 너무 높이 했던 것을 기체를 앞으로 숙여주고 속도를 회복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운항을 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진이 꺼졌을 때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강을 해야 하니까 계속 안 떨어지려고 코를 위로 올리다 보면은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 숙여주고 거기서 내 어떤 방향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은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또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재난이라 할지, 긴급 상태 또는 화재, 기계적 결함이나 이런 데서 재난상태 침해했을 때 그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비상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 상태가 되면은 벌금이 어디 나온다거나 어떤 처벌이 무서워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손 써보다 보면 추락하게 되니까 조금만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비상 선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벌칙이 들여와서 하다 보면 추락하면 큰일 나니까. 모든 것이 최종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으니까 조종사가 그걸 잘 판단해서 비상 선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환 주파수는 여러분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카오 통신 절차는, 예를 들어서 이카오에서 말하는 통신 절차는 공중에 있는 비상 항공기가 재난 시점에 서로 통상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경량 항공기에 설치하는 송수신기는 항공기국하고 항공국 간에, 항공기국이랑은 비행기 안에 있는 무전기, 항공국이랑은 밑에 지상에 있는 무전기, 이런 식으로 서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비상 주파수, 이번 추상 주파수는 얼마나 했어요? 121.5 또는 곱하기 243MHz죠.
이걸 사용해서 교통관리가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선전화 송수신기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폰더 작성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비상 상태에 있는 항공기 조종사는 ATC에서 지정된 코드로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라는 사전 지시가 있지 않는 한 트랜스폰더 코드 7700에 맞춰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누를 때는 7700이죠. 7700을 맞춰야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돌리고 하면은 거기에서 인지를 못하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관제소에서 여기서 트랜스폰더를 예를 들어 주파수를 얼마나 맞추라 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서로 상보가 되지만은, 그런 말이 있기 전에는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7700에 맞춰야 계속 추적이 된다 이겁니다. 트랜스폰더. 그 다음에 전환과 긴급 신호. 전환에 처한 항공기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내가 전환당했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비행한 줄 알면 안 되니까 이런 수단 방법 같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전환 신호입니다. 매우 절망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지원이 요구된다고 의미하는 것이 전환 신호인데, 전환 신호는 여러분이 알죠. 라디오 전파나 다른 신호 발생만 만들어내는 SOS 부호, 머릿수 볼 때는 전환 신호가 뭡니까?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이죠. 딴딴딴, 스스스, 딴딴딴. 그게 짧게 3번, 딴딴딴이 S자입니다. 영어로. 머릿수 보러 할 때. 스스스가 O자입니다. 그래서 SOS. 그래서 딴딴딴, 스스스, 딴딴딴. 이렇게 하면은 SOS가 되니까, 이것은 소리 안 되면 불빛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봤을 겁니다. 전환 신호가 SOS입니다. 또는 이제 거기 SOS를 못할 때는 여기에서 신호 발생 못할 때는 말로 그냥 계속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것도 여러분 많이 영화에서 봤죠. 메이데이를 하면은 이건 전환 신호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 전송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메이데이를 의미하는 전화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 빛을 내는 어떤 신호탄 로켓이나 그런 것으로 쏠 수도 있고, 또는 낙하산 불꽃, 요즘은 바로 안 떨어지고 서서히 불꽃을 빨갛게 켜가지고 서서히 내리는 그런 불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환 신호를 최대한 알려야 합니다. 위치를 내가 알려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환보다 조금 덜한 긴급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은 매우 급박하고, 긴급은 좀 도와주라 그런 말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전환으로 될 수 있다. 전환되기 바로 전이죠. 긴급 지원 요청 없이 무리하게 착륙하는 어려운 상황을 긴급 신호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착륙 등을 반복적으로 깜빡깜빡하거나 항법등 같은 걸 깜빡깜빡 해가지고 저 비행기 이상하다, 왜 저렇게 깜빡깜빡하지, 그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어떤 이런 신호들, 이런 것은 꼭 우리 항공기뿐 아니라 배나 그런 데서도 마찬가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이 차가, 이 비행기가 이상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보낼 때는 우리가 팡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PAN, 팡팡이라는 하면은, 이것은 메이데이는 어디 전환이고, 팡팡은 긴급이다, 나 지금 다급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스보 코드로는 X자 3개가 팡팡이라는 신호입니다. SOS는 긴급이고, 여기에서 전환이고, SOS는 전환이고, 긴급은 그렇게 하면은 팡팡 또는 XXX.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전환 신호, 긴급 신호인데, 전환은 매우 절망적인 거, 긴급 신호는 지금 여기에서 잘못하면 전환으로 될 수 있다. 전환보다 조금 아래 단계죠. 그 다음에는 비상 절차입니다. 비상절차에서 통신 장비가 고장났을 때, 조종사가 비행 중에 송신기나 수신기 또는 모두 송수신기가 고장나서 교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앞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송신기만 고장난 경우에는 수신기를 통해서 다른 교신 내용을 들을 수 있죠. 그러죠? 송신기만 고장나서 내가 한 말을, 나는 분명히 관제탑 말했는데 관제탑에서 엉뚱한 소리가 하고,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리는데 엉뚱한 소리 할 때는 내 어디 예를 들어서 송신기가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송신할 때 발생하는 고유 잡음이, 내가 항상 송신할 때 보면 무전기에서, 요즘 무전기 좋아서 안 그러기도 하는데, 옛날 무전기 보면은 씩소리가 난다면 송신할 때 어떤 잡음이 나옵니다. 고유 잡음이. 근데 이런 것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감을 잡아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관제탑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왜 말 안 하냐 한다거나, 그럴 때는 내 거 송신기가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응답이 없거나 다른 교실 내용을 수신되거나 이러면은 송신기가 고장났구나. 예,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트랜스펀더에서 비상 상황을 알리면은 7700을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관제기관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해서 비상인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이런 비상이 아닌 경우 뭐 해서 7600 뭐지 어떤 송수신기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몇 가지를 하면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트랜스펀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신기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송신기가 그냥 정상이라고 가정합니다. 내가 이거 고장났냐 아니냐 확실히 모르겠다 할 때는 무조건 조종사는 비행 단계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합니다. 계속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상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 상실은 비행 중에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에, 특히 연료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채공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죠. 그럴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료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항로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보면 항법 지도를 보고 간다지만은 한참 가다 보면은 딴 생각 잠깐 하다가 아니면은 갑자기 구름이 앞에 왔다거나 해가지고 내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무선 시설을 활용해서 길을 찾거나 GPS를 가지고 내비게이터 가지고 지금 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요즘 장비들이 다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대충 어딘 줄을 아니까,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도시나 마을 상공으로 비행하면서 여기가 뭐 전주쯤 되겠다, 아니면 여기가 뭐 어디 공주쯤 되겠다, 뭐 그렇게 큰, 어쩌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큰 건물에 있는 글씨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량항공이 낮게 나니까. 주변에 참조할 만한 마을이나 도시가 없을 때는 위치를 찾으면서 시간, 연료 낭비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맞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다 할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나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하고 외부에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요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높은 고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장애물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죠. 그래가지고 대신 높이 올라가면 무선 교신은 원활해집니다.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러지만 여기에서 그때 너무 무작정 올라갈 필요는 없고, 올라가는 것도 허가 안 받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최대한 가장 좋은 게 요즘 GPS, 우리 내비게이터가 내 위치가 표시되니까 크게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설령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렸다거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구름을 지나다가 방향이 이상하게 10도 20도는 금방 틀어지니까, 그럴 때는 GPS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 납치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없는 경우일 것 같은데, 불법 간섭이라는 것은 항공기 안전이나 승객의 위협이 되는 공중 납치,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자가 누가 안에서 갑자기 적대행위, 강도로 별동했다거나 이런 경우, 이럴 때 공중 납치라고 하는데, 조종사가 관제기관의 어떤 비행 허가나 지시를 따를 수 없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은 내가 뭐라고 어디 관제탑에다가 납치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협박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조용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비상 상태라는 거, 납치됐다는 것을 트랜스폰더에다가 코드를 넣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대로 가다 보면은 관제가 안 되니까 공중 충돌을 한다거나 관제기관이 아주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 납치됐다는 상황을 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안 가리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료 관련 비상 절차가 있는데, 연료 배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보죠. 갑자기 항공기가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다가 연료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왜 연료를 배출할까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항공기가 이륙할 때는 어느 정도 서서 이륙하기 때문에 무게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럴 때 계산할 때 착륙할 때는 연료를 다 쓰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로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 상태가 나가지고 그대로 착륙하다 보면은 그 연료 무게 때문에 항공기에 충격받아서 고장이 나거나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연료 배출을 해야 하는데, 배출한 방법은 두 가지죠. 하늘에서 쏟아버리는 방법, 또 하나는 계속 무작정 빙빙빙 돌아가지고 다 소모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 무게 제한에 관한 제한사항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이라 할지 최대 착륙 중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이륙 중량은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착륙할 때는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다 배출을 계산을 하죠. 우리가 멀리 가면은 그게 연료를 소모가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이제 경량 항공기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은 대형 항공기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 제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륙 중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마찬가지 항공기별로 제작사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는 출발해서 목적지 갈 때까지 연료를 자연스럽게 소모하기 때문에 최대 착륙 중량 이하로 착륙이 가능하다 했죠. 근데 긴급하게 할 때는 연료 무게 때문에 항공기 기체에 무리가 가게 될 수 있으니까 배출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돌면서 소모하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료 배출 절차가 있고 또 하나는 최소 연료 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배출은 연료를 쓰는 거고 최소 연료 통보라는 건 내가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공항에 착륙 시 잔여 연료량이 최종 예비 연료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관제 우선권 부여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착륙을 해야겠는데 중간에 일기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돌게 되거나 또는 내가 처음에 연료 계산을 잘못했거나 해가지고 연료가 곧 떨어지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나 연료가 부족하다, 도대체 안 되겠다 할 때는 우리가 비상 연료 상황을 해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메이데이입니다. 보통 할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해가지고 뒤에다가 연료를 의미하는 퓨얼,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 이것은 그냥 비상인데 뒤에다가 끝에다가 퓨얼, FUEL, 메이데이 퓨얼 하면 연료 때문에 이거 비상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비상연료 통보입니다. 이게 비상연료 통보. 최소연료라는 것은 이제 연료가 너무 적게 남았다 그런 말이니까 되게 이제 적게 남았다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통보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메이데이 그것도 하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미니멈 퓨얼이라 가지고 최소 연료 그런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 메이데이 퓨얼은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비상연료 통보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미니멈 퓨얼, 메이데이 퓨얼, 최소 연료 통보, 비상연료 통보, 가장 근접한 항공에 착륙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한 것을 미리 통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압 개통 고장이라는 것도 있어서 항공법규에서 한번 여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지상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은 공기압이 낮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활동하기 힘들어집니다.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안에다가 공기 압력을 높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간에서 여객들이 지날 수 있게 압력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여압입니다.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화재나 또는 여압계통 고장이 나가지고 급강화가 필요한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경량항공이 세상상 없지, 높이 안 올라가니까 대형이 될 때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여압이 안 되니까 급강화를 해야겠다 할 때는 안전고도 범위 내에서 저고도로 강화 또는 비상 착륙하기 위해서 빠르게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비상 강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상 강화에서 무작정 하면 추락을 하니까 일단 비상 강화할 때도 몇 도 각도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제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비상 강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압계통은 뭐냐면은 기내에 있는 압력 조절 장치입니다. 이제 높은 고도에서 기내 압력을 압축기로 공기 압력을 맞춰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다시 했더니 반복하면 최소 연료라는 건 뭐냐? 최소 연료 통보는 지금 현재는 연료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비상 연료 상태로 될 수가 있다. 미니멈 퓨얼, 이것은 말 그대로 메이데이 퓨얼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 최소 연료는 비상 상태는 아니지만은 많이 부족하다. 이것은 비상이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 단원 비상 지원 업무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모를 것 같지만은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지요. 실제로 이런 우리 항공에 대한 것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나올 뿐이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이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몇 분 후가 되면은 수색 구조가 시작되는가, 이거 나왔었죠. 30분이라 했죠. 목적지 도착. 근데 착륙 허가를 받고는 5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최종 일반 일정에서 30분 늦으면 안 된다. 그때는 미리
내가 어디 중간에 내렸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돌다 보니까 30분 이상 지체됐다 할 때는 통보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 항공기 운항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것은 모든 책임이나 의무가 기장이라 했습니다. 조종사. 그 다음에 메이데이 퓨얼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퓨얼이란 말이 연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연료 통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종사가 비행 중에 팡팡이라는 송신을 청취했어요. 이 팡팡이 뭐라 했어요? 이것은 긴급상태라 했죠. 긴급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긴급 통신에 방해되지 않도록 옆에서는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나는 긴급이다, 팡팡. 메이데이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라 했죠. 다음에 비상단계가 아닌 건 뭐냐? 비상단계가 3개가 있다 했습니다. 불확실 단계, 경보 단계, 주의 단계, 전환 단계. 어떤 겁니까? 불확실, 경보, 전환은 있는데 주의 단계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시착 방법 중에 틀린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시착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정풍으로 안고 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여기 예지에 보니까 착륙 예정지까지 충분한 활공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죠. 활공거리가 충분해야지. 갑자기 저기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그리 가려고 하면 무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가반 비상장치는 어디냐? 농경지 같은 평지. 그 다음에 배풍인 경우에는 배풍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지면에 접촉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방향 전환 중에 고도를 잃어가지고 적절하게 못 오는 것이 더 위험하니까 반드시 정풍으로 바람을 안고 착륙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방향 전환을 한 것보다는 그냥 배풍으로 할 수도 있다. 정풍이 좋긴 좋지만은 방향 틀다가 잘못하면 고도가 낮춰지니까 그럴 때는 그냥 배풍이라도 최대한 차선책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틀린 거 뭐냐면 반드시 정풍으로 착륙해야 한다. 이게 답이 틀립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정풍이 좋긴 하지만은 정풍으로 방향 바꾸다가 추락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을 경우는 그냥 배풍으로라도 차선책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 속도가 정상 비행 가능 상태 이하로 조종관으로 조정이 어려운 상태로 변화됐어요. 실속이라 했죠. 실속. 속도를 잃어버린 거. 정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거. 그다음 비상 상태에 있는 항공기 트랜스폰더는 뭐라 했어요? 코드가 7700이라 했죠. 7700.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 단원 비상 지원 업무입니다. 또 다음에 하나씩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